자, 수행을 보겠습니다. 간호사들이 주로 해야 할 일, 임종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들이 해야 할 주요 책임은 편안한 죽음을 맞도록 돕는 일입니다. 그래서 간호사들은 임종 환자에게 고독감이나 두려움, 우울을 완화시켜주고, 그리고 대상자의 안정감, 자신감, 품위, 자긍심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상실을 받아들이도록 도와주고 신체적 안위도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죽음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좋은 죽음, 이 좋은 죽음을 맞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사실은 좋은 죽음이라는 건 없어요. 좋은 죽음이란 건 없지만 대상자 기준에서 좋은 죽음은 죽음의 순간에도 고통스럽지 않고 인간다움을 지키고 본인의 가치관이나 윤리적 기준에 따라서 죽을 수 있는 것. 예. 그러니까 임종 환자의 권리 장전 이거를 최대한 지킨 그런 죽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좋은 죽음을 맞도록 하기 위한 전략은 옆에 보시면 죽음에 대한 개인의 감정과 이 죽음이 대상자와의 상호작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개인적인 두려움들이 있겠죠, 그죠? 각각 사람마다 두려움이 있는데 그거를 인정을 하고 친구와 혹은 동료와 토의를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대상자의 요구에 최대한 초점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자는 이게 간호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두려움과 믿음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간호사는 대상자와 그리고 가족에게 본인의 두려움과 간호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믿음을 강요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대상자의 일상적인 스트레스 대처법에 대해서 대상자나 가족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한 스트레스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상자나 가족에게 물어보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의사소통할 때 대상자를 진심으로 위하고 가능한 모든 도움을 주겠다.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질병과 본인의 경과에 대해서 대상자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고 또 죽음에 관한 대상자의 질문에 솔직하고 또 직접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돌려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회피한다든지 그러니까 이 죽음에 대해서 간호사가 대상자한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힘든 상황인 건 맞아요. 음. 당신은 이제 임종 과정에 있고 당신은 이제 사망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누가 편하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죠?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대상자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솔직하고 직접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대상자에게 시간을 줘서 시간을 내주는 거죠. 그래서 지지와 관심을 보여주고 또 대상자가 하는 말을 경청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죽음을 맞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전략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호스피스하고 완화 간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호스피스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호스피스는 일반적으로 여명이 내가 살 수 있는 여명이 6개월 정도 그러니까 시한부 인생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6개월 정도로 임종에 근접한 말기 환자와 그리고 환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을 위한 어떤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 돌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별 간호까지 포괄하는 것을 호스피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호스피스는 임종을 맞이하는 대상자하고 그 가족에 대한 간호와 지지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평화롭고 품위 있는 죽음을 맞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스피스는 의사나 간호사, 또 가정간호사, 사회사업가, 약사, 영양사, 또 목회자나 상담자, 자원봉사자 이렇게 각 전문 분야의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호스피스 팀을 통해서 이 호스피스 간호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호스피스 팀은 정기적으로 모여가지고 환자하고 가족의 요구에 대해서 논의하고
중재하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각각 따로 또 의사는 의사 일하고 간호사는 간호사 일하고 뭐 영양사는 영양사 일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호스피스 팀들이 서로 다학제적 논의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있는 그 분야에서 전문 분야에서 다학제적 논의를 해서 대상자와 가족에게 간호를 제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호스피스의 초점은 증상 조절, 대증요법이죠 거의. 증상 조절하고 통증 관리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게 보통 말기 환자 혹은 뭐 암 환자들 그죠? 말기에 암성 통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통증 관리에 초점이 되어 있고,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아까 이야기했던 의사에 의해서 6개월 안에 사망이 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사망할 것이라고 진단을 받은 환자는 호스피스의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완화간호 팔리에이티브 케어. 이 완화간호는 조기 발견을 통해서 고통을 완화하고 예방을 하고, 또 통증이나 신체적, 정신사회적, 영적 문제에 대한 완벽한 사정과 처치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대상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완화간호라고 보시면 돼요. 더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림을 보시면 호스피스 팀이 있죠, 그죠? 이 환자 가족이 있으면은, 그래서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약사도 있고 목회자, 성직자 이런 사람들도 있고 자원봉사자, 뭐 사회복지사, 뭐 영양사, 뭐 물리치료사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죠? 이렇게 팀으로 구성을 해서 환자와 그 가족들을 돌봐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호스피스 팀입니다. 자, 계속해서 완화 간호가 어떤 건지 다시 볼게요. 통증이나 그리고 또 다른 어떠한 고통스러운 증상들 이러한 것들을 완화시키고 또 삶과 죽음을 정상적인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죽음을 재촉하지도 않고요. 지연시키지도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데 증상을 완화하고 그죠? 뭐 이러한 것들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영적이나 심리적 측면의 대상자 간호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완화 간호에서는. 그리고 임종 시까지 가능한 한 대상자가 활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지체계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아픈 동안에 혹은 또 사별 시에 가족의 대처를 도울 수 있는 어떤 지지체계도 제공을 해주고요. 그리고 대상자와 가족의 요구를 사정하기 위해서 팀별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호스피스와 비슷합니다. 어떠한 팀으로 접근합니다. 또 대상자가 이제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그런 유언들은 삶의 질을 향상을 시킵니다. 실제로도 또 질병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는 것, 그런 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질병 과정의 어떤 초기 상태일 때는 항암요법이나 방사선요법, 그리고 생명 연장을 위한 어떤 치료법들, 이런 것들이 합병증 관리와 함께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완화 간호는 이 호스피스는 대상자의 죽음이 임박했을 때 6개월 미만으로 생존할 것 같다, 이렇게 진단을 받았을 때 이 제공한 호스피스와 조금 차이가 있다, 그죠? 자, 그 다음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생의 말기에 있는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게 호스피스 완화 의료입니다.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은 대상자의 요구하고 기대의 기초에서 계획되고 제공이 되고, 그리고 이 대상자의 개인적, 문화적, 영적인 가치와 신념의 기초에서 또 제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호스피스 완화 의료 대상자의 요구는 지속적으로 평가가 되어야 되고, 그죠? 요구가 처음에 이런 요구를 했다가, 그죠? 이런 요구가 필요했다가 또 시기가 지나면 혹은 어떠한 상황에서 또 다른 게 필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대상자에게, 그리고 이 대상자에게 적합한 개별화된 서비스가 제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학제적 팀은 호스피스 완화 의료 대상자의 환경적, 경제적 지원을 사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사회사업실, 사회복지사 이런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도 사정을 해서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대상자의 신체, 정서, 사회, 영적 문제를 관리를 하고 통증과 증상을 최우선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고,
이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약물 투여는 적용 가능한 법과 규정, 실무에 적용되는 표준에 합당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규정과 그 법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준비하고 지지를 당연히 제공을 해야 되고, 신체적, 정서적, 영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의료, 간호, 사회복지, 영적 이런 사별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호스피스 팀이 제공하는 이런 것들과 비슷하다, 그죠? 그리고 사별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임종 후 최소 한 13개월 정도 돌봄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임종하고 나서 대상자 임종하고 나서 그 가족에게, 그죠? 그러니까 사별했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임종한 후에도 최소한의 돌봄을 제공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나라 호스피스 완화 의료 국가 정책을 좀 볼게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나라는 이 호스피스가 좀 일찍 도입됐습니다. 생각보다 일찍 도입되었는데 제도적으로 어떠한 장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잘 못하고 있었어요. 일찍 도입은 했지만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못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2002년도에 호스피스 완화 의료 시범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2013년도에 호스피스 완화 의료 활성화 대책을 발표를 했고, 그래서 14년도에 암관리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이 완화 의료를 채택을 했고, 그렇게 하면서 국민건강보험 호스피스 급여 수가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가가 됐다는 거죠, 이때부터. 그래서 2016년도에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와 그리고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했고, 그죠? 그리고 이 대상 질환을 말기암 대상자에서 아미노 후천성 면역 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 질환, 만성 간경화 이렇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임종과 관련한 법적 그리고 윤리적 이슈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를 보면은 이제 이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을 이제 연명 의료 결정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2016년 2월에 제정이 됐고 18년 2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명 의료 결정법은 호스피스 완화 의료하고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하고 연명 의료 중단 이것을 결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을 했고요. 그래서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을 하고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기로 진단받은 대상자는 법적 절차에 따라서 연명 의료에 관한 내가 어떻게 할 거다 그런 의향을 밝히는 문서인 연명 의료 계획서를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각한 질병이 초래하기 전에 어떠한 내가 심각한 질병을 얻기 전에 혹은 이게 진행이 더 되기 전에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이런 것들도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인인 사람, 19세 이상의 사람이 심각한 질병이 초래되기 전에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명 의료 중단 등에 대한 내용을 내가 지정한 등록기관에 직접적으로 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연명의료 계획서,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임상에 가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문서함 같은 데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보통 DNR이라 그러죠. 어떠한 상황이 됐을 때 CPR을 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연명의료를 하지 않겠다. 더 이상 추가 처치나 치료를 받지 않겠다. 이런 DNR 환자들이 이러한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장에 보시면 표를 먼저 볼게요. 한국간호사 윤리지침을 보시면은 연명 의료 간호 그리고 임종 과정의 환자 간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은 간호사는 연명 의료와 간호를 받는 대상자의 생명에 관한 문제들을 간호사 자신의 가치 기준에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 내 기준에서 판단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연명으로 결정으로 심폐소생술 금지 처방이 내려진 대상자라도 기본적인 간호를 제공해야 된다. 그러니까 CPR을 치면 안 되는 대상자인데 CPR 안 친다고 해서 다른 간호를 같이 제공 안 해도 된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최소한 기본적인 간호는 제공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 임종 과정의 환자 간호를 보면은 임종 과정에 있는 대상자에게 안위를 제공하고 동반자 역할을 수행을 해서 존엄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임종 과정에 있는 대상자에게도 수분과 영양 공급, 그리고 생명 유지에 필요한 통상적인 간호들 있죠. 그죠? 뭐, IV 제조를 준다든지, 그죠? 수액을 달아준다든지, 그리고 뭐, 뉴트리션, 영양을 제공해준다든지, 이런 통상적인 간호는 제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명의료를 결정한 대상자나 가족, 대리인, 이 호스피스나 완화 간호를 요구할 때는 또 이것도 제공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앞장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 다음은 임종 환자의 신체적 요구 충족을 볼게요. 임종 환자의 신체적 요구 충족. 그래서 이 임종 환자에게는 우리가 간호중재를 뭐 개인위생이라든지 통증 조절, 호흡 곤란 완화, 활동 보조, 뭐 피로, 영양, 수분 공급, 배설, 감각 변화 이것과 관련된 간호를 제공을 하는데 먼저 개인위생을 유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뭐 피부나 모발, 구강 청결 당연히 해줘야 되고 그죠? 그리고 뭐 목욕도 시켜주고 이불이 더러우면 의복이 더러우면 이런 것들도 교환시켜주고 그죠? 또 대상자가 평상복을 입고 싶다나 환자복 안 입고 싶어 이러면 평상복 입도록 해줘야 됩니다. 환자복을 입으면 우리가 좀 편하다 그죠? 근데 이제 뭐 대상자가 입고 싶다면 사실은 이런 것도 좀 도와줘야 되고 그 다음에 통증 조절이 있습니다. 통증 조절 우리가 조금 임상에서 뭐 개인위생 유지 이런 것도 있지만은 통증 조절에 조금 더 초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기 질환이 있는 대상자들 또 암성 통증 그죠? 이런 통증 조절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약물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장을 보시면은 우리가 그림 23-2를 보시면은 이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3단계 사다리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어떤 진통제를 제공을 하고 선택을 하고 그리고 그 용량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1단계 경한 통증 NRS 1점에서 3점 정도일 때는 진통 보조제하고 비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한다. 그래서 뭐 아스피린이라든지 타이네롤이라든지 뭐 엔세이드 같은 것들,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제, 그죠?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할 수가 있고 1단계에서는 2단계 중간 통증 NRS 한 4에서 6점 정도에서는 진통 보조제하고 비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면서 굉장히 낮은 용량의 마약성 진통제를 추가를 해주는 겁니다. 마약성 진통제인데 조금 낮은 용량, 코데인이라든지, 그죠? 트리마톨 같은 것들. 그래서 진통 보조제, 비마약성 진통제에다가 약한 마약성 진통제를 추가를 해줍니다. 근데 또 통증이 이제 점점점 심해질 수가 있겠다, 그죠? 그러면 더 심한 통증, 뭐 10점까지는 마약성 진통제 용량을 높여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뭐 몰핀이라든지 펜탄이라든지, 그죠? 이러한 것들을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옥시코돈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죠? 굉장히 강한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호흡 곤란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호흡 곤란이 오면 이 호흡을 완화시켜줘야 되는데 의식이 있다. 그럼 파울로시 체위를 취해주고요. 그죠? 그러니까 좌위 앉아서 이렇게 좀 기댈 수 있는 그런 체위. 그죠? 누워있으면 호흡 곤란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좀 앉을 수 있도록 해주고 석션을 해주게 되고 이제 무의식 환자들도 있습니다. 무의식 환자들은 어떻게 해주냐? 그러면은 이제 심드 체위를 취해줘서 분비물이 나와서 흡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분비물을 좀 자연스럽게 배출되도록 그렇게 해주고 또 뭐 나잘 캐뉼라나 뭐 마스크나 이런 것들로 해서 산소도 공급해 줄 수 있고요. 근데 또 마약성 진통제, 통증 때문에 마약성 진통제를 제공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 마약성 진통제가 또 호흡 억제를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를 했을 때 이때는 호흡이 어떻게 되는지, 호흡 곤란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지 잘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활동 보조가 있습니다. 활동 보조. 이 활동 보조는 웬만하면 가능하면 대상자가 이제 주기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침상에만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뭐 1시간마다 2시간마다 자리에서 최소한 일어날 수 있으면은 일어나게 해주는 것이 좋고요. 뭐 침상에만 누워 있어야 되는 대상자들은 소어, 욕창 예방을 하기 위해서 포지션 체인지를 정기적으로 해주는 것이 좋고요. 그죠? 그러니까 점점 이제 근육의 긴장도, 그러니까 근육이 약해지고 긴장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많은 지지를 해줘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피로감 완화도 시켜줘야 됩니다. 뭐 페인 때문에, 통증 때문에도 에너지가 떨어질 수가 있고, 그죠? 그리고 이 암이라는 게, 캔서라는 게 몸에 있는 에너지를 굉장히 빨리 많이 소모를 시킵니다. 또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가 굉장히 쉽게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피로감도 호소할 수 있고 허약감도 호소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휴식도 좀 잘 취하게 해주고, 그리고 간호사들이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좋지가 않습니다. 웬만하면 한 번 갈 때 그때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서 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영양과 수분 공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양을 충분히 제공했다, 수분을 충분히 제공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근긴장도가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몸의 소화 기능도 떨어지고 연동 운동도 떨어지고 그럼 가스 배출도 안 되고, 그죠? 뭐 대소변 배출도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뭐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뭐 실금이 올 수도 있고 변비가 올 수도 있고 요정체 이런 게 올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식욕 부진은 당연히 오고요. 그러니까 입맛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뭐 오심 증상도 보이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뭐 약물을 제공한다든지, 그죠? 혹은 또 고칼로리 음식을 제공을 한다든지, 또 본인이 좋아하는 음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고, 뭐 연하곤란이 왔다, 식사를 잘 못한다 그러면 뭐 L튜브를 통해서 식사를 제공할 수도 있고, 혹은 뭐 유동식 이런 것들도 줄 수가 있고, 또 TPN 같은 것들, 정맥을 통해서 이제 영양분을 또 제공할 수 있고, 예,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배설간호입니다. 배설간호. 근긴장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변비나 실금, 그죠? 대변, 그러니까 변실금, 요실금 이런 게 올 수가 있겠죠. 그죠? 요정체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변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분 섭취도 늘려주고, 그죠? 섬유질이 많은 식이를 제공하고, 또 실금 때문에 피부 간호도 해줘야 되고, 그죠? 뭐 이불도 갈아주고 옷도 갈아주고 냄새 같은 거 또 예방을 해줘야 되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대상자들 감각에 변화가 오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간호도 필요합니다. 시력이 점점 흐려지는 거예요. 시야가 흐려지기 때문에 좀 밝은 곳을, 그죠? 제공해주고, 근데 이 감각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뭐 촉각이라든지 청각 같은 것들은 또 좀 괜찮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안 보인다고 해서 막 하는 게 아니라 다 들리기 때문에, 그죠? 그런 것들도 좀 조심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뭐 소근소근하게 속삭인다 이런 것들은 피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임종 환자의 정서적 요구 충족도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퀴블러 로스의 임종 5단계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임종 단계별로 제공해야 되는 정서적인 간호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음 장에 보시면 표에 나와 있습니다. 자, 표를 보시면 이 부정, 분노, 협상, 우울, 수용 이런 거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대상자들이 내가 죽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듣게 되면은 부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고 회피를 하게 되고 괜찮은 척하고, 그죠? 그러다가 분노를 보입니다. 점점 가족한테도 화를 내고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화를 내고, 음, 그러다가 이제 협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죄책감도 가지고 두려움도 가지고, 그래서 뭐 새로운 치료제, 새로운 치료법 이런 것들을 막 해보려고 하고, 그러다가 우울감을 느끼게 됩니다.
아, 그게 소용이 없구나. 음, 이런 것들은 내가 할 수가 없구나. 이미 일어난 일이구나. 그렇게 하면서 뭐 슬픔을 느끼게 되고, 많이 울게 되고, 말수도 줄어들고, 대인관계도 떨어지게 되고,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이걸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비로소 조금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준비를 하게 되고, 음, 거기에 대한 느낌을 말하게 되고, 그죠?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 그 각각의 반응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앞장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다음으로는 임종 환자 영적 요구 충족이 있습니다. 영적 요구 충족. 그래서 이 영적 간호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영적 간호가 뭐냐? 네. 그러니까 어떠한 새로운 상황이나 어떤 문제 직면에서 우리가 혼란스럽고, 그죠? 그리고 건강을 위협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 내재된 어떤 영적인 힘을 발휘해서 스스로의 문제를 극복하고 회복하도록 돕는 간호를 영적 간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다. 어떤 미신을 믿고 있다. 아니면은 뭐, 그와 관련된 것들. 그래서 거기에 맞는 힘을 발휘하도록 해서 스스로 극복하고 회복하도록 돕는 간호를 영적 간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영적 요구를 뭐 사랑과 관심의 요구, 용서의 요구, 삶의 의미와 목적의 요구, 희망의 요구 이런 것들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사랑의 관심의 요구는 뭐 모든 인간의 개개인의 기본적인 안녕과 관련 있는 가장 중요하고 뭐 우선적인 요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뭐 그냥 편안하게 듣고 보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영적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용서 요구는 뭐 어떤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용서받는 게 아니라 용서를 하는 것, 그죠? 그런 게 있고, 삶의 의미와 목적의 요구는 그러니까 태어나서 살아갈 목적과 사명이 있기를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또 어떠한 목적을 찾기를 원하고, 그래서 뭐 이웃이나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것들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뭐 희망의 요구는 절망하지 않을 용기를 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또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 가족 지지가 있습니다. 가족 지지. 이 가족을 지지할 때, 환자의 가족을 지지할 때는 감정을 잘 표현하도록 하는 치료적 의사소통 기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호사는 임종 환자의 간호에 가족들이 원하고 할 수 있는 만큼 참여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원하는 만큼, 그리고 가족들이 할 수 있는 만큼 간호를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사후간호가 있습니다. 사후간호. 이제 실제로 임상에서 환자가 사망을 했다, 임종을 하셨다, 임종을 맞이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 사후 처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후 처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후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보면은 먼저 사후 경축이 나타납니다. 옛날엔 사후 강직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보통 사망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나면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서 한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내에 신체가 경직되는 것을 사후 경축 혹은 사후 강직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후 체온 하강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사후 체온 하강. 이거는 이제 사망한 후에 체온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후 처치를 하게 되면서 이렇게 대상자의 몸에 이렇게 손을 대게 되면은 진짜 축축하고 차가운 느낌이 많이 듭니다. 자, 그 다음 시반이 있습니다. 이거는 혈액순환이 정지된 뒤에 이제 적혈구가 파괴가 되면서 헤모글로빈이 유리가 되게 됩니다. 헤모글로빈이 나오면서 주변 조직을 변색을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서 피부색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시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 사망을 하게 되면은 이제 간호사는 기록을 잘 남겨야 됩니다. 사망 직전에 취해진 치료 간호 활동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사망 시각, 사망 선언을 한 의사가 누군지, 그리고 뭐 기준 같은 걸 어떻게 했는지, 장기 기준을 한
건지 아니면은 뭐 또 다른 것들 가지고 있는 물품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확인을 하고 그와 관련된 준비도 해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환자가 사망할 것 같으면 전화를 하게 되겠죠, 그죠? 가족한테도 전화하고 주변인이나 어쨌든 관련된 사람들한테 전화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전화한 사람하고 병원에 온 사람이 누군지 그것도 다 적어줘야 됩니다. 네. 단체가 올 수 있고, 그죠? 구성원이나 목사,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올 수가 있습니다. 남겨진 개인 물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죠? 또 가족에게 준 물품들, 이런 것들 다 확인을 해줘야 돼요.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문제도 생각보다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사체 분비물 배일 시간, 삽입된 관들, 뭐 드레인 같은 거 꽂고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죠? 뭐 이런 것들도 위치, 그리고 이름표, 사체 부지 이름표 위치, 그리고 가족들이 어떤 요청을 했는지, 그리고 상황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그런 것들도 다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후에 처치를 다 하고 퇴실한 시각, 그리고 목적지, 뭐 우리 병원 장례식장 가시는지 아니면 뭐 다른 뭐 영안실로 가시는지 이런 것들도 다 기록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체 관리를 할 거예요. 의사가 이제 사망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장치들 있죠. 뭐 벤틸레이터, 그 인공호흡기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죠? 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산소나 뭐 또 다른 것들 그런 장치들을 전부 다 제거를 하게 되고 사망 시각하고 확인한 의사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망 확인서에 의사가 서명을 했는지 우리가 또 확인을 해야 돼요. 의사가 서명을 보통 하게 되는데 의사가 제대로 서명을 했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사체가 이제 나왔으면 간호사가 이제 퇴실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주변 환경 좀 깨끗하게 정돈을 하고 이제 편안하게 보이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가지 관리 절차들이 나오는데 이 절차들은 그냥 편안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사별 가족들을 지지를 좀 해줘야 됩니다. 슬픔을 경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들, 뭐 슬픔이나 상실감, 죄의식 이런 것들을 말하게 해서 고통을 표현하게 하고 사별한 사람에게 지지자가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또 뭐 평소 생활 방식 유지하도록 하고 성직자들이 있으면 전문적인 지지를 받도록 하고 그리고 사별한 사람에게 익숙한 역할을 계속하고 또 새로운 역할을 받아들이도록 하고 또 그 사람의 능력 이상의 역할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뭐 돕는 단체나 프로그램 같은 게 있으면 참여하도록 도와준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공하기 힘듭니다. 보통 가족들이 알아서 뭐 준비를 해요. 뭐 성직자들을 본인들이 부르고 그죠? 본인과 관련된 종교 집단이나 단체나 그 종교 관련인들을 본인들이 가족들이 불러옵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통은 우리가 이제 그 가족과 그리고 사별한 그러니까 이제 고인이 되신 분과 임종을 맞이하신 분과 그다음에 그 가족들과 개인적인 시간을 어느 정도 드립니다. 퇴실하기 전까지 그렇게 해서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런 뭐 방법들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평가를 하게 되면 이제 환자가 사망했을 때 사망을 하게 되면은 편안하고 품 있는 죽음을 맞이했는지 그리고 또 가족이 적절한 애도 시간 금방 뭐 같이 있을 개인적인 시간을 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시간 후에 슬픔을 해결하고 의미 있는 삶의 역할과 활동을 재개했는지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적 사고 연습을 좀 보시면은 이 폐암 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검사를 해보니까 폐암으로 진단받았고 예후가 좋지 않지만 적극적으로 치료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치료를 해보니까 뭐 약해져가지고 도움도 많이 받게 되고 이 대상자는 뭐 본인이 사망한 뒤에 남겨진 아내 가족이 겪게 될 뭐 고통과 슬픔에 대해서 미안하다 사과를 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네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담당 간호사라면 그 환자, 대상자하고 그 가족에게 심리적 요구를 어떻게 도울 수가 있을까? 예. 그리고 대상자가 직면하는 스트레스 요인,
그리고 가족이 직면하는 스트레스 요인은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녀들, 그죠? 자녀들이 이제 죄책감을 느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멀리서 같이 시간을 못 보낸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런 자녀들이 대상자, 그러니까 아버지의 질병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2학기 수업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으셨고 기말고사도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